예, 사교시입니다. 여러분, 마르크스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를 많이 했어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수 진보 이 계속 정치에서 계속 논쟁이 있고 뭐 정부의 정책에 반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죠. 심각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이 마르크스 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현실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보는 관점이 너무 다릅니다. 이제 이 미국의 자유주의 경제학에서는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는 마르크스를 완전히 실패한 이론으로 보고요. 또 이쪽 우리 진보 쪽에서 또 유럽 일부에서는 굉장히 또 마르크스를 높이 평가하고 그렇습니다. 네, 우선 소개할 책이 이사야 벌린이라는 전에도 나왔던 그 그 독일 출신의 유대계 철학자죠. 네, 영국에 가서 이제 철학 활동을 한 이 칼 마르크스에 대한 평전이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면 마르크스 전부에 대해서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잘 정리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소개할 책은 뭐 여러분이 읽어볼 필요는 없지만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베를린에서 법학을 하다가 이제 철학을 공부하고 예나 대학에서 베를린은 좀 까다로우니까 예나 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제출해서 박사가 됐죠.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의 자연 철학. 그러니까 고대 철학자예요. 마르크스가. 그런데 이제 그의 유물론을 이제 정립하기 위해서 이 고대의 유물론자들, 원자론자들, 또 에피쿠로스도 유물론자죠. 쾌락주의의 자연 철학을 박사 논문으로 연구했죠. 그 다음에 이 책은 유명한 공산당 선언, 코뮤니스트 이슈 마니페스토에서 막스와 엥겔스가 여러분 엥겔스라고 하지만 원래 독일어 발음은 엥헬스예요. 엥헬이라는 게 천사를 말해요. 천사 가문이에요. 재미있게도 엥헬스. 그 또 독일의 성 중에 토이펠도 있어요. 토이펠은 악마예요, 악마. 그 옛날에 슈투트가르트 시장 이름이 토이펠이었어요. 그런데 착한 사람이에요. 저 공산당 선언 이 세 가지 책을 소개하면서 이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막스의 이제 생애부터 시작해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 이제 현대 경제학의 문제, 그리고 공산당 선언의 문제,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의 경향들, 그리고 또 약점,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약점 이런 걸 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낯설지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 제가 이제 여러분이 강의안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자 우선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1818년 독일 라인주 아주 그 프랑스와 경계에 있는 주예요. 지금 라인 헤센이라고 하는데 트리어시의 풍족한 유대인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마르크스의 아버지는 유대교 랍비의 아들이에요. 그 할아버지 이름이 마르크스 레비 모르데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삼촌이 그 트리어 지역의 그 랍비 총 랍비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그 유대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죠. 그래서 하여튼 막스도 그렇게 영리했고 또 아주 학문에 대한 집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부심도 강하고 개신교로 개종한 변호사였고요. 아버지가 어머니는 가정적인 주부였다. 마르크스의 아버지는 볼테르 레싱 등의 저작을 읽고 계몽주의와 합리주의를 신봉했다. 트리어는 한때 나폴레옹의 지배로 프랑스 혁명의 진보적 영향을 받아 프로이센의 지배에 반감을 가진 지방이었다. 그 당시 프로이센은 베를린 중심의 프로이센은 가장 봉건적인 국가였어요. 절대 왕정이었고 그 다음에 트리어는 이 프랑스에 가까웠기 때문에 나폴레옹 뭐 이쪽에 지배를 받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프랑스의 공화국 개념이 강한 그런 진보적인 입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이런 진보적인 사상에 이제 쉽게 접했죠.
마르크스는 1835년 본 대학의 법학과에 입학했는데 이 시기에 독일 낭만주의 사조의 영향에 젖었다. 특히 마르크스의 장인이 될 시의원 베스트팔렌 남작의 영향이 강했다. 자기 아내가 그 귀족이에요. 남작의 딸이에요. 제니라고 해요. 제니 폰 베스트팔렌인데 아마도 마르크스의 열정적인 문장력은 이 시기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마르크스의 아버지는 아들이 성공하도록 1836년에 베를린 대학 법학과로 진학시킨다. 여기서 마르크스는 4년 동안 해겔에 심취한다. 마르크스의 스승인 브루노 바우어 교수의 해임으로 마르크스는 이제 자기도 교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포기하고 트리어에 와서 라인 신문의 주간이 되었다. 물론 자기가 창간한 건 아니고요. 하지만 그가 포도재배 농부들의 비참한 삶에 대한 원고를 싣는 바람에 라인 신문은 폐간되고 그는 프랑스 파리로 이주했다. 파리에서 마르크스는 유대인 문제, 해겔 법철학 비판, 서문 등을 기고하며 활발한 저작 활동을 하고 프랑스 혁명과 영국의 고전 경제학자, 특히 아담 스미스와 리카도를 연구했다. 거의 이 사람들의 이론을 근거로 해서 이제 자신의 정치 경제학을 만듭니다. 마르크스는 점점 현실의 역사와 정치 경제에 관심을 기울여서 더 이상 이제 철학이 아닌 사회과학, 경제 현실을 정확히 설명하는 그런 이제 정치 경제학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쪽 분야의 이제 경제학자가 되는 거죠. 자본론의 원형인 경제학, 정치학 수고를 작성했다. 그는 파리에서 평생 친구이자 후원자가 된 엥겔스를 만나게 된다. 엥겔스는 독일 사람이었는데 부유한 공장주의 아들로서 마르크스의 재정 형편을 후원해서 마르크스 사상 형성에 지대한 기여를 한다. 엥겔스의 아버지가 또 영국의 맨체스터의 공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주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엥겔스도 일을 하면서 이제 막스를 도와줬죠. 마르크스는 프랑스에서 1848년 혁명이 발발하자 이게 일종의 부르주아 혁명이죠. 민주적인 정부를 요구하는 공산주의자 선언을 작성했다. 처음에 그는 노동자와 진보적 부르주아의 협력을 당부하다가 나중에 노동자들의 독자적 정치 활동을 옹호하게 된다. 마르크스는 프랑스 혁명이 실패하자, 즉 1848년에 시민혁명이 실패하자 결국 영국으로 망명을 떠나 정치활동을 중지하고 프랑스 혁명의 의미를 반성하는 1848 프랑스 계급투쟁이라는 책을 출판한 후에 자본주의의 경제적 법칙을 일반화하기 위해서 자본론 저술에 착수했다. 이 자본론이 다스 카피탈 해서 자본주의를 해부하는 책이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가장 마르크스의 주저입니다. 마르크스는 혁명이 미래의 자본주의 위기 시에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지금 우리가 혁명을 하면 안 된다. 우선 자본주의 경제가 위기에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해서 많은 사회주의 동료들로부터 혁명에 소극적이다 비난을 받게 됩니다. 런던에서 아주 가난하게 정말 이민자들의 가난한 지역, 그걸 지금 런던의 소호라고 해요. 거기 아주 굉장히 지금은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고급 상가가 됐는데요. 그런데 옛날에는 진짜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거기에서 살면서 굉장히 힘들게 이제 살면서 결국은 세 자녀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1864년 46세가 되어서야 어머니의 유산을 받게 돼서 어느 정도 경제력을 얻게 되었고 그는 제1 인터내셔널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에요. 발기인이자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는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 운동이죠. 개회 연설자로 참여했다. 여기에 이제 무정부주의자들도 바쿠닌, 러시아의 바쿠닌 같은 무정부주의자들도 참여했죠. 이후 마르크스는 8년 동안 인터내셔널 런던 지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자본론 1권을 1867년에 발간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1870년에 엥겔스가 자신의 연금 수령권을 주었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중산층 생활을 회복해서 딸들을 사립학교에 보내고 온천을 방문하고 증권거래소에도 출입했다.
막스도 증권을 했어요. 또 이 신라인 신문을 할 때 이제 그 주주를 그 주주를 모아서 주식을 일종의 작은 주식회사를 만들었었죠. 1873년 마르크스는 뇌졸중으로 건강이 매우 악화되었고 단편적인 글을 작성하다가 1883년 안락의자에 앉은 채로 눈을 감았다. 하여튼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자본론 3권까지 나왔는데 1권만 출판하고 2, 3권은 그냥 손으로 그 펜으로 쓴 6권만 남기고 나중에 막스 엥겔스가 그 막스의 한여의 도움을 받아서 편집해서 출판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막스가 어떤 영향을 끼쳤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우리 검토해 봅시다. 여러분 이런 거를 경제학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별로 관심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봅시다. 한번 그냥 같이 생각을 해봐. 불 좀 꺼볼까요? 자, 여기 보면 경제학의 세 입장이 있는데 첫째는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예요. 두 번째는 마르크스주의, 즉 사회주의적인 입장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케인즈의 거시경제학이라는 겁니다. 하나씩 이게 아마 지금 크게 세 가지의 그 경제학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 자유주의는 교환을 통해 시장은 혜택을 베풀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관리된다. 그리고 사회는 공감 능력에 의해 유지가 된다.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뭐 자비심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균형을 이루면서 균형을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경제의 원리와 인간 이제 자비심, 공감,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해서 사회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제 국가는 자유방임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경제 활동을 국가가 해서는 안 되고 시장에 맡기고 개인들에게 맡겨야 된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 1960년대 이후에 금융자본주의하고 신자유주의로 발전했죠. 두 번째가 마르크스주의입니다. 마르크스의 주장에 의해서 이제 경제학이 탄생한 거죠. 그래서 사유재산은 항상 자본가들이 노동자의 그 잉여 가치를 자꾸 부당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즉 착취하기 때문에 결국은 임금 노동자들은, 결국 프롤레타리아들은 늘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가 계급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을 공유해야 돼요. 그것을 이제 프롤레타리아들이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 때 국가를 이제 가능하면 평화적으로 접수해서 그 다음에 뭐 의회 다수당이 된다든지 해서 생산수단을 국가와 국유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우리 많이 있죠. 국유화된 게 공사로 공유해서 자본과 잉여 가치를 배제하고 노동자에게 균등한 분배를 통해 평등을 실현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제로 막스 레닌주의에서는 그러니까 소련이나 지금 중국이나 북한 이런 데서는 국가 통제 사회주의가 됐고 서유럽에서는 수정주의라고 막스주의가 변형돼서 복지국가론이 됐죠. 민주정치를 인정하면서 세 번째가 이제 케인즈입니다. 케인즈는 거시경제학이라고 해요. 그것은 이제 영국에서 시작된 이 자유주의 경제학이 미국은 독립 때부터 150년간 1929년에 공황이 나타날 때까지 자유주의 경제를 정부가 택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경제 공황이 나타나면서, 즉 막스가 예측한 대로 자본주의가 너무 과다 생산을 하고 경기가 너무 과열되고 너무 투기가 심해지면서 버블 현상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꺼진 거예요. 그게 공황입니다. 그때 이제 높은 실업률과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국가가 거시적인 규모에서 대처하는 것, 그것이 이제 뉴즈벨트가 대통령이 된 거고 1932년에, 그리고 뉴딜 정책을 쓴 거죠. 이 케인즈의 이론에 의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소비를 유도해서 거시적 경제적 흐름이 각 개인의 미시적 행동을 압도해서 국가적 경제를 되살리는 거죠. 이것을 이제 수정 자본주의라고 해요. 뉴딜 정책. 요즘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그린 뉴딜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정부가 주도해서 수정 자본주의적인 정책입니다. 엄청난 돈을 찍고 또 세금을 사용해서 뉴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위대한 사회, 복지국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는 사회민주주의도 시도했지만 이쪽에 케인즈의 경제학도 이 복지국가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르크스 이 공산당 선언이 이제 공산주의를 한번 강하게 주장을 선포를 한 거죠. 거기에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마르크스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첫째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폭력성과 평화적 성격을 둘 다 얘기를 해요. 우린 보통 이제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폭력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마르크스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가 원했던 것은 이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변화였어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이 되고, 그 후에 마르크스주의를 실천할 때 막스 레닌주의로도 가기도 했고 또 사회민주주의로 가기도 했죠. 공산당 선언은 1, 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선언문이에요. 2장은 거기에 대해서 소위 Q&A 방식으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1장과 2장이 서로 다릅니다. 내용이. 1장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공산당 선언 1장 선언문과 2장 공산주의 원칙에 대한 Q&A로 되어 있는데요. 전자에서는 폭력혁명을 주장해요. 후자에서는 평화적이고 점진적이고 민주적 방법을 선호해요. 자, 1장에 봅시다. 그 부분을.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목적이 이제까지의 모든 사회 질서를 폭력적으로 전복해야 달성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천명한다. 꼭 저 북한에서 얘기하는 것 같죠? 폭력적으로 전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르주아 자본주의 질서를. 그러나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질문을, 사적 소유의 폐지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가능한가? 즉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폐지하려고 하는데, 그래야 이제 더 이상 자본주의의 모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고, 분명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이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평화적인 방법을 원한다는 거죠. 10중 8구 일어날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따라서 점진적으로만 현 사회를 개조할 것이며, 즉 한꺼번에 권력을 잡는 게 아니라 뭐 의회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대중운동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사회를 개조할 것이고, 그 다음 사적 소유의 폐지에 필요한 양의 생산수단이 마련되면, 즉 이제 국가가 모든 기업을 운영을 해도 국민 전체를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생산력, 그 정도의 경제가 발전하면, 그렇게 되면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충분히 자본주의가 발전해서 생산력이 충분치 않다는 거죠. 그때는 1850년대, 40년대였으니까요. 48년. 그러니까 아직은 더 자본주의가 발전해야 돼요. 그래서 혁명은 무엇보다 민주주의 국가체제를, 그리고 그와 함께 직간접으로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적 지배를 창출할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체제를 우리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하면 없애고 독재국가를 만드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막스 생각은. 물론 여기서는 폭력적으로 전복해야 된다고 주장해 놓고, 또 여기서는 설명할 때는 아니에요. 직접 사적 소유를 공격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생존을 보장하는 차후의 조처들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민주주의가 곧 이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 민주주의를 방법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란 게 뭐야? 다른 프롤레타리아 말고 다른 계급들, 뭐 부르주아라든지 뿌띠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는 모든 임금 노동자거든요. 그러니까 막스에 의하면 저도 프롤레타리아예요. 여러분도 프롤레타리아고, 이제 자기가 어떤 그 회사나 기업이나 어떤 뭐 농장이나 이런 것을 직접 지분을 소유해서 그 운영을 하는데 관여하지 않으면
예, 우리는 다 프롤레타리아. 임금 노동자들은 월급을 받으면 이제 그러니까 이때는 월급 노동자 중에 아주 월급을 많이 받는 소위 전문직이라는 게 굉장히 적었어요. 몇 프로도 안 됐죠. 그러니까 대부분 80% 이상 90%까지가 아주 단순 노동을 하거나 기계를 운영하는 아주 하층 내지 중급 그런 기술자들이었죠. 이제 숙련공들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그 전체적인 봉급 수준이 낮았죠. 그러니까 오늘날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 자본주의를 더 발전시키면서 공산주의 혁명을 한 다음에도 즉 프롤레타리아가 그 8, 90%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도 독재가 아닌 민주적으로 다른 정파들, 정당을 허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수당이니까 그 사유재산을 이제 폐지하고 모든 산업을 국유화하면서 할 수 있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영국 노동당도 1950년대부터 그렇게 했고요. 많이 그 국유화를 했어요. 철강 산업, 석탄 산업 이런 기간 산업들을.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유명한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했었죠. 석유 산업을 다 국유화했죠. 이제 그런 것이 막스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가 일당 독재 국가는 아니에요. 그와 유사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문제는 마르크스 역사 철학 내부의 모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마르크스는 다 아시다시피 유물론자거든요. 유물론은 뭐예요? 물질이 인간의 정신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공산당 선언은 혁명의 완성과 역사의 최종 상태를 사회적 구성원의 물질적 삶을 충분히 보장하는 생산력을 공유하는 계급 없는 자유로운 시민사회로 본다. 즉 역사는 이런 인간이 물질적 삶을 보장하는 그런 사회인데 계급 없는 자유로운 시민사회. 즉 프랑스 혁명의 자유평등 박애가 실현되는 그런 사회로 봐요. 자유롭고 평등하고 서로 싸우지 않고 뺏지 않고 우호적으로 사랑을 하면서 사는 사회를 꿈꿨어요. 막스도. 그게 자본론의 최후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즉 부르주아 도덕과 종교와 그러나 마르크스는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부르주아 도덕 양심대로 행동해야 된다.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안 생각해요. 근데 종교, 기독교, 불교 다 인정 안 합니다. 전통적 가족, 이것도 남성 위주의 전통적 가족 이런 거 다 없애는 게 좋다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남아있는 인간의 의식적 자유와 개인의 자발적 연합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그러나 유물론 철학 자체는 인간의 개인의 자유와 자발적 협력을 역사의 최종 목적 또는 최종 상태로 제시할 수 없어요. 유물론은 인간이 물질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충분하면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는 있지만 어떤 스스로 생각을 해서 자유롭다 또는 협력을 한다 그런 것을 유물론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이것이 인간에게 중요하다.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의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유심론이거나 관념론입니다. 그러니까 막스가 자체가 유물론자이면서도 역사의 종말을 시민들의 자유롭고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그런 사회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관념론적이에요. 그러니까 관념론과 유물론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마르크스에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모순을 알기 때문에 엥겔스가 이제 유물론적으로 좀 단순화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이 막스 레닌주의에 영향을 줍니다. 모든 것은 이것도 그러니까 자유로운 사회를 별로 막스 레닌주의에서는 꿈꾸는 게 약해요. 왜냐? 그 관념론적이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가를 통해서, 국민들을 통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죠. 막스 레닌주의는. 자, 일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계급과 계급 대립을 지녔던 낡은 시민사회의 자리에 하나의 연합체, 즉 그 안에서는 각자의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들어선다. 이런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자유로운 그냥 발전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행동을 하는 그런 발전이 모두의 또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된다. 이런 사회를 꿈꿨는데 이거는 유물론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가 그럼 여러분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세 가지예요. 세 가지로 마르크스주의가 분화됐습니다. 첫째가 정통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 엥겔스까지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전 시간에도 봤지만 잉여가치론을 중시해요. 생산수단과 노동력, 이것을 이제 불변자본이라고, 이거를 노동자는 가변자본인데 이거는 꼭 필요한 거죠. 바꿀 수 없는 건데 이것은 노동력은 바꿀 수 있는 거죠. 10명도 썼다가 50명도 쓰고 그런 거죠. 그런 결과로 하나의 상품이 탄생하고 상품은 이윤을 내서 그 이윤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이제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노동력은 가치가 변할 수 없는 가치가 변할 수 있는 가변가치인데 이 노동력을 증가시켜서 얻게 된 자본을 잉여가치라고 해요. 그 잉여가치를 자본가가 가져가는 게 자본주의의 근본적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뭐 그건 옛날 중세 때 이제 봉건제에서도 마찬가지죠. 농민들이 농사를 지면 그 농민들이 가져야 되는데 다 거기서 절반 뭐 이상을 영주가 가져가요. 그것이 이제 잉여가치죠. 거기에서도. 그래서 그 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원래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 경제학 설명에 모든 물건, 상품은 노동력, 즉 양으로 계산되는, 시간으로 계산되는 노동력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르크스는 이 잉여가치가 노동자들에게 배분돼야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자본가나 경영자들이 이윤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실행하려면 자본주의의 모순, 그 경기 사이클이나 독과점에 의한 공황이 발생할 때, 즉 위기가 나타날 때 프롤레타리아가 단결해서 국가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평화로운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 가능하면. 그래서 이제 에스페데 내에 이 막스의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추구하는 쪽과 이제 수정주의,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쪽으로 갈라져요. 1919년 이제 독일이 1차 대전에 패전하고 나서 그때 에스페데가 집권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갈라집니다. 이 사람들은 가능하면 마르크스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로자 룩셈부르크, 립크네이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이론에 충실해서 프롤레타리아가 단결해서 결국 소유권을 없애야 된다는 쪽으로 갔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공산주의 사회는 먼저 부르주아 혁명이 일어나서 자본주의를 통해 생산력이 완전히 성숙해야 한다. 그 후 자본주의의 위기가 일어났을 때 프롤레타리아가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 사회 전체의 생산수단을 인수하고 합리적인 경제를 운영한다. 그렇게 되면 자본주의 국가 간의 제국주의 경쟁과 자본주의 사회 내의 계급도 사라진다. 그러니까 국가가 다 재산을 소유하면 계급이 없어지죠. 이제 그런다 현실적으로 보면 또 다시 나타나죠.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생기니까. 이런 사회에서도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즉 현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나타났죠. 사유재산 소유와 계급 간의 억압이 사라지면 지배계급인 부르주아의 억압기구인 국가도 소멸한다.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 최종 상태에 가는 그 기간을 사회주의라고 해요. 국가와 계급이 소멸한 완전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평화와 자유와 평등이 회복된다. 이건 이제 유토피아주의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자기의 철학이 이제 유물론이라고 하면서도 이거는 관념론적인 귀결이죠. 자, 이게 정통 마르크스주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입니다. 아이고. 네, 죄송해요. 이제 우리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잘 구별 못했어요. 그냥 원래 다른 겁니다. 물론 정통 마르크스주의에서 갈라져 나온 거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마르크스에 의하면 러시아는 자본주의가 아직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19세기 말에 아직 기다려야 돼요. 영국에서 시작된 자본주의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 다음에 거쳐서
러시아로 간 다음에,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전해서 프롤레타리아가 형성된 다음에, 즉 노동자 계급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본주의 위기가 나타나면서 혁명이 가능한데, 국민의 뭐 8, 90%가 농민인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도 그 러시아의 혁명가들이 진지하고 열성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막스가 말년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러시아어를 공부해서 러시아 자료를 공부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막스가 말년에 터키어도 공부해요. 왜냐하면 터키가 아시아에서 중요한 국가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이제 또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여튼 대단한 그 언어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막스가. 그리고 하여튼 그 공부 열심히 하는 능력은 대단합니다, 막스는.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 혁명가들이 특히 레닌 이런 사람들, 레닌, 트로츠키 이런 스탈린 뭐 이런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아직 발전이 안 됐는데도 자기들의 혁명적인 열정에 의해서 혁명을 일으켜버렸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1차 대전 이후에 러시아가 독일하고 싸우다가 너무 힘들어서 군인들이 그냥 고향으로 돌아오고 지금 페테르스부르크로 돌아와서 그 세력이 군인들을 이용해서 트로츠키를 이용해서 혁명에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이용한 폭력 혁명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성격이 폭력을 사용하는 독재 국가로 간 거죠. 그게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한 거죠. 자기들을 정당화한 거죠. 그러면서 20세기 초에 유럽적 국제자본주의 이미 최다의 생산력에 도달했으며 국가 간의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 혁명은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러시아 같은 자본주의의 약한 고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자본주의 후발주자로서 혁명에 성공한 러시아는 1917년에 혁명이 성공하죠.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프롤레타리아로부터 산업화를 배움있지만 경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경제 결정론은 거부되어야 한다. 사실 막스는 이거거든요. 경제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 그 혁명의 정신이 또 새로운 사회를 만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러시아 사람들이 원래 굉장히 열정적이거든요. 러시아가 공산주의 사회로 발전해가는 이행기 동안 프롤레타리아를 이끌어가야 돼. 아직 농민이 많으니까 제대로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혁명가들이 주도하는, 즉 레닌이나 트로츠키나 스탈린 같은 사람들이 주도하는 강력한 전위전당, 즉 소련 공산당이죠. 그게 필요하다. 이 정당의 지도 아래 혁명적 다수가 반혁명적 소수를 억압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공산당이 따르라 그러면 무조건 따르는 농민 노동자들을 이끌고 이 자본가들 또는 군인, 보수적인 군부 뭐 이런 사람들을 억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전이 일어나서 러시아에 결국은 무력으로 독재 싸움 내전에서 이겨서 결국 소련 정부가 성립이 되는 거죠. 이 독재는 노동계급의 기반 위에서 당에 대한 충성심을 통해 유지된다. 이행기 동안 대다수 인민이 진리를 인식할 능력이 없고 자본가들은 왜곡된 계급의식 때문에 인식이 왜곡되므로 당의 지도자가 올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당원들은 지도자를 신뢰하고 당의 결정에 정당성을 모든 인민에게 전달하고 그들을 설득해야 된다. 이게 바로 지금 구소련, 지금 중국의 공산당, 그 다음에 북한의 노동당 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당의 지도자, 북한에서 수령이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주석. 뭐 이래가지고 그들이 절대로 옳은 거예요. 그들을 무조건 따라야 돼. 이런 식의 막스주의는 막스 레닌주의인데 전혀 막스가 생각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 독재 국가를 만들었죠. 그래서 구소련이나 지금 북한은 저 모양이고 이제 중국은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니까 등소평이 나와서 이 정치는 이러한 막스 레닌주의로 하고 일당 독재를 하고 경제는 자본주의를 끌어들여서 하고 해서 지금 중국 경제가 정말 경제 두 번째 대국이 된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 일당 독재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주장하는 게 중국이죠.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진보 세력이 가지고 있는 게 수정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 이것은 베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경제학자죠. 이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베른슈타인은 막스보다 조금 젊은 다음 세대 사람인데 독일 3인당의 중요한 인물이죠. 베른슈타인은 이제 독일 3인당의 초기 지도자인 베벨과 카우츠키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카우츠키는 그 엥겔스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1891년 독일 3인당의 에어프로스 강령을 기초했으나 엥겔스 사후에 1899년 수정주의를 주장하면서 그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두 기둥인 역사적 유물론, 즉 사적 유물론이라고 그러죠. 계급투쟁론을 비판했다. 자본주의는 점점 복잡해지고 적용력도 커지고 있으므로 자본주의 붕괴 후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대신에 현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개혁을 해서 개선을 해나가자 이거죠. 이러한 계급 투쟁의 필연성은 역사적으로 부정확하며 중간계급, 즉 뿌띠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는 공통된 즉 중산층이죠. 저 같은 그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진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수정주의는 무계급 사회를 지향하지 않으며 계급을 인정하는 거죠. 정부와 의회의 통제 아래 운영되는 복지국가를 목표로 하여 국가가 핵심 기관 산업을 국유화하고 대부분의 기업을 시장에 맡긴다. 이제 중요 기업만 국유화하는 거죠. 수정주의는 사회적 평등과 안전, 대의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협치를 추구한다. SPD와 유럽 사회민주당의 기본 이념이 되었다. 영국의 사민주의는 1884년 폐업위안 협회를 통해 시작되었으며 실용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했다. 영국 노동당이 됐죠. 그게. 그다음 프랑스에서는 사회당,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사회당, 요즘은 사회민주당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바로 이 수정주의 노선을 따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르크스 경제학의 약점이 뭐냐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째가 유물론적 결정론의 한계예요.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르크스는 물질적 삶, 신체, 토지, 생산수단 등의 하부구조가 의식, 도덕, 철학, 종교, 법, 사회, 체계 등의 상부구조를 이 하부구조가 상부구조, 즉 물질적인 기반이 정신적 세계나 어떤 법이나 정치체제를 결정한다는 유물결정론, 즉 역사적 유물론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확신했고 이것을 역사발전의 법칙인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주장했다. 그것이 이제 정반합에 의해서 대립하면서 결국은 그 합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 법칙에 따라 물질 합이라는 게 뭐예요? 최종의 종합 합이 공산주의 사회죠. 이 법칙에 따라 물질적 생산력의 변화가 오면 어쩔 수 없이 상부구조에서 사회적 정신적 변화가 온다고 주장했다. 물질이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변화나 새로운 운동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역사를 결정시키는 전쟁이나 신기술은 지배계급의 과대한 욕망이나 또는 민족주의 이념에 의해서 일어나며 또 이런 신기술은 발명가들의 창의력에 의해서 촉진되죠. 자본주의 상품의 가치 결정에서도 자본가의 경영 능력이나 기술자들의 창의적 혁신 능력이 점점 중요해졌죠. 지금 현재 자본주의 사회가 혁신하는 기업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결정이 되죠. 자본주의가 발전하느냐 아니냐가. 즉 마르크스의 유물 결정론도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동가치론의 단순성. 노동가치론의 마르크스는 상품의 가치가 상품 생산에 소요된 노동의 양, 주로 시간으로 따져요.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는데 모든 설비나 기계도 노동의 산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노동이 얼마나 들어갔느냐를 가지고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노동시간이나 양으로 계산할 수 없는 창의적인 기술 혁신, 또 자본가의 위험을 무릅쓴 투자, 이거는 자본을 얼마나 많이 투자하느냐, 또 경영 능력, 어떤 조직을 운영하고 어디에다 강조를 두고 이런 그 경영 능력, 이것은 시간하고 항상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그것이 가져오는 상품 가치의 증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오늘날 자유주의 경제학에서 막스의 경제학을 무시하는 이유죠. 수요 측면에서 영국 경제학자 마샬의 한계 효용 법칙에 의해서 수요자의 가치 부여에 따라서 이 가치가, 상품 가치가 달라지죠. 예를 들면 아무리 좋은 그 기계도 수요자들이 그 기계에 실증이 났어요. 차에 실증이 나서 안 써. 그러면은 똑같은 상품이고 똑같은 가치가 있는데, 노동 가치가 들어갔는데 가격이
옛날에는 1,000만 원에서 지금 5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오늘날 그 중요한 그 가격 결정의 원리거든요. 이 영국 경제학자 마샬의 그런 것들을 너무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발달을 못했죠. 아직은 그 단계 1850년대 이론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